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해 외롭고 심심하던 차에 이곳을 알게 되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런 제가 직접 사연의 주인공으로서 글을 쓰게 되니 낯설기만 하네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입니다. 삼성이나 LG같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제 어린 시절도 유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 자랑인가요? 제가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위치에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20대 때는 그저 잘 사는 집 애 정도였지만요. 그래도 그 배경만 보고 저에게 소개팅이나 맞선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과장 좀 보태서 한 트럭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 생각도 없고 직장에서 성공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거절했지만요.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연애 결혼이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도 확실히 제 의사를 밝혀놓았습니다. 부모님도 동의하셨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의 20대는 정말 재미없었네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대학생활 내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 공부만 했고 20대 후반이 돼서 직장에 취업한 뒤로는 직장에서 자리 잡고 하루라도 더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일과 공부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제 업종이 워낙에 남자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엔 결혼하거나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들을 자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동기 남자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이 꽉 깨물고 제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밑에서 치고 올라온 남자 후배들에게 제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30대 중반쯤 되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 승진도 빠른 편이었던 저는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제 목표에 가까워져서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저를 자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 이제 연애에도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쯤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미팅을 하러 갔다가 직장 선배를 따라와 어리버리하게 구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풋풋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 뒤로 그 거래처와 미팅을 하러 갈 때마다 계속 그가 이번에는 나왔나 안 나왔나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그의 연락처를 물어봐 연락을 했고 제가 먼저 그가 마음에 든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고 그도 제가 좋다고 해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 자기 힘으로 가난해서 탈출해 성공한 스타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약간 어리버리했지만 정말 속이 깊고 속에서 우러나는 배려를 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은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로 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의 연애 생활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그가 저보다 어리다고는 해도 둘 다 30대였고 결혼하기에는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사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결국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잘 헤쳐나가며 저희는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타이밍이 어긋나 만나지 못한 남편의 가족들도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남편의 가족들은 다들 인상도 좋았고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동생은 통통 튀는 성격에 밝고 귀여운 여대생이었습니다. 보통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들은 사이가 좋다고 하더니 그 둘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가난하다고는 했지만 정말 화목하고 보기 좋은 동화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신혼여행도 꼭 한번 여행해보고 싶었던 발리로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 드라마에서처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도 섭섭하고 평소 살아오던 생활 습관이 달라서 서로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워도 금방 사과하고 화해해서 다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보며 결혼을 한다면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쯤에는 저희 사이에 예쁜 딸도 한 명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면 필수 불가결하게 회사를 길게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낳은 아이를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딱히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닮은 아이라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설득당했고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낳은 아이는 쭈글쭈글하고 빨갛기만 했지만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낳은 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건지 아이를 보고 품에 안는 순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몇 달 동안이나 힘들었고 낳는 순간에 얼마나 아팠는지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고생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2번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예쁜 건 둘째치고 저는 더 이상 일을 쉬기 싫었기 때문에 출산 휴가 동안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출산 후유증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예쁜 내 딸과 다정한 남편과의 시간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살기에는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고 전업주부를 할 성격이 아니어서요. 휴가가 끝나고 복귀한 회사는 전보다 더 살아남기 힘들더군요. 변한 건 제가 하나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없었는데 거의 대역죄인 취급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정말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제 뒷담은 기본이고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 내조나 하지 나와서 설친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출산 휴가로 쉬는 사이에 제 책상을 구석으로 옮겨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원진들에게 불려가 퇴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회사만 가면 우울한 일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욕을 얻어먹고 다시 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보면 딸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했지만 모성애라는 게 참 신기해서 집에 가서 딸만 보면 그 원망들과 우울했던 생각과 짜증스러웠던 마음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주변에서 악발이 독한 년이다 하는 소리가 제가 가는 곳마다 거의 배경음악 수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 어느샌가 제가 임원 후보로 사람들 입에 오르더군요. 제가 다음 승진 때 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에 이때까지의 고생을 보답받는 것 같아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행복한 가정과 성공한 커리어를 모두 가지게 된 것 같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다고 잘 살았다고 드디어
내 고생이 빛을 본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일도 가정도 전부 성공적으로 일궈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회사에도 가정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딸이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아이가 남편을 더 찾고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가 가정을 잘 지켰다고 믿고 싶어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조금씩 보였을 때에는 어렴풋이 눈치챘음에도 그저 모르는 척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권태기가 와서 잠시 저러는 거라면서요. 그러던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사라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행동이 점점 대범해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의심을 하면서도 남편을 저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회사에 겨우 다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군요. 심지어 딸아이 생일날에도 일이 많다며 야근을 한다고 밤이 다 지나고 거의 새벽이 돼서 돌아오더군요. 몰래 딸을 귀여워하던 남편이라서 회사가 엄청 바쁘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휴가를 내서 딸의 생일을 늦게라도 축하해줬고요. 저는 그날 바빠서 따라가지 못했지만 딸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 아빠랑 이모랑 셋이서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애 생일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딸이 좋아하는 이모까지 불러서 셋이 놀아줬구나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주변 어른들 중에 제일 어려서인지 제 딸이 유독 잘 따랐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남편에게 아가씨도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일부러 시간 내서 우리 애도 챙겨주고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너무 당황하더군요. 아이에게 이모랑 같이 논 건 비밀이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했냐고 하면서요. 저는 저만 빼고 놀러 간 거 가지고 섭섭해할 속 좁은 사람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반응은 확실히 수상했네요. 그냥 자기 동생이랑 딸이랑 셋이서 놀 수도 있는 건데 저한테 굳이 비밀로 하고 딸이 그걸 말했다고 그렇게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대놓고 이상한 행동이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와의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 등을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저만 빼고 아가씨랑 딸이랑 셋이서 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초반엔 그저 바쁘겠지, 나랑 타이밍이 어긋난 거겠지 하던 일들도 그 횟수가 10번이 넘어가니 이렇게까지 노린 것처럼 나만 빼고 다닐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스럽더군요. 그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 후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되더군요. 한참을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는 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 저는 흥신소에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원인을 밝히고 마무리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흥신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으니 뒷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동생이랑 둘이서 저를 따돌리는 것 같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해 보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군요. 제가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조사가 끝났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이 바쁘다고 한 날이나 외근 갔다고 한 날에 항상 같은 사람을 만났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아이랑 셋이서 노는 걸로 모자라서
저한테 바쁘다고 말하고 나간 날마다 자기 동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기 동생 만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겼지만, 가족 행사 다 빠지고 동생을 챙긴다고 말했으면 화를 내고 싸웠을 것 같아 남편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구나 싶었습니다. 좋게 포장해서 가족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그렇다고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요. 좋게 생각하자면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동생이 너무 어려 보여서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애틋하겠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가족 문제로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동생 생일이라면서 저한테 동생 생일이니까 용돈이나 선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용돈을 남편을 통해 전달했고, 그 정도야 뭐 가족이니까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에서 받은 연락으로는 남편이 그날 회사도 쉬고 아가씨랑 둘이서 놀러 갔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대학생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서 챙겨주고 싶다지만 생일이라고 회사를 빠지고 둘이서 1박 2일 여행이라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아가씨가 남편의 친동생이 아니면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친동생이면 그냥 많이 다정한 아빠 같은 오빠겠고,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도대체 아가씨의 정체는 뭘까 싶었습니다. 남편의 뒷조사를 더 상세하게 해달라고 의뢰했고, 그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제 남편과는 완전 남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 알바로 고용해서 여동생인 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덮쳐왔는데, 그건 바로 제가 결혼식 날 만나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만나 뵙던 시부모님도 제 남편이랑 남이었고 하객 알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남편과 쌓아왔던 신뢰가 모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온 남편이 소름 돋고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뒷조사 결과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가족은 빚을 잔뜩 떠안고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 빚이 몇 년간 커지고만 있었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시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달달이 받아간 돈으로 집안 빚을 갚고 있었고요. 정말 제가 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의 성별과 직장 이름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와는 남인 하객 알바였고, 가족 행사마다 고용해야 하니 연락처를 받아두고 꾸준하게 연락을 하다가 유독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던 여동생 역할의 여자와 눈이 맞은 거라고 합니다. 그 뒤로는 동생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그 여자와 만났고 당당하게 바람을 펴왔던 겁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도 안 오고, 만약 이 이야기를 꺼내도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그저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 일도 손에 제대로 안 잡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나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고민 있냐고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아무튼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이혼하기로요. 결정을 내리니 이때까지 고민하던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생각 정리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그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말하며 변명할 게 있으면 해보라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 여자랑 헤어지던가 나랑 갈라서던가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안색이 싹 바뀌더니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요구한 위자료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자 어차피 뒷조사로 알게 된 건데 너도 불법 저지른 거 아니냐며 저를 비난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침 잘 됐다면서 저한테 질리기도 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헤어져 줄까봐 걱정이었는데 고민 덜었다고 하면서요. 연애 시절과 결혼 초반에 봤던 다정하고 속 깊은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먼 괴물만이 제 앞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는 무조건 제가 맡아야 한다 하더군요. 그렇게나 예뻐하던 딸을 무슨 짐덩이처럼 취급하더군요. 자기는 새로 출발하고 싶은데 애가 딸려 있으면 방해된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때까지 저와 살면서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속여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나랑 헤어지고 딸도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할 거냐고, 나랑 우리 딸한테 남은 정도 없냐고 따지듯이 묻자 딸은 한 번씩은 보러 오겠지만 일밖에 모르는 저 같은 여자한테는 정 한 톨 남지 않았다고, 애초에 제 돈을 보고 결혼한 건데 정이 있는 게 신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본성을 드러낸 이유도 나중에 가서 밝혀졌는데 제가 그때까지 시댁에 갖다 바친 돈으로 빚의 대부분을 탕감했고 남은 빚은 저한테 위자료로 다 뜯어갈 계산을 전부 마친 후여서 그런 거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바람 사실과 결혼할 때 가족을 속인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서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요. 그런 쓰레기한테는 1,000원도 아깝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딸의 의사를 존중해 딸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걸로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그런 놈 밑에서 내 딸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딸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모두 해결되고 부모님이랑 딸이랑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무리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도